오늘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주 전 의원, 정호김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슈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 중단을 지시했고 이와 관련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조금 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추 장관의 해임 요구와 관련해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일단 회견 내용을 직접 들어보신 다음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문수사단 소집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는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했습니다. 본인의 표현을 빌리면 수사 지휘랍시고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검찰청법 제8조의 제정 취지는 준사법기관인 검사를 정치적 영향력에서 배제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개입과 지휘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 일일이 시비를 걸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간의 대립과 갈등을 유발한 데 이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한 것은 검찰의 수사권 독립을 완전히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결단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국민들이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져버렸습니다.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고히 보장해주고 정치권의 외풍을 막아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앞장서서 훼손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대통령이 침묵하는 것은 추미애 장관을 비호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반법치 행태를 벌인 추미애 장관을 즉각 해임하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즉각 해임에 나서지 않는다면 추미애 장관은 국회에 의해서 탄핵 소추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의 긴급 기자회견 내용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장관을 즉각 해임할 것을 요구했고 그렇지 않다면 탄핵 소추될 것이다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런 발언이 나오게 된 원인이 추 장관의 총장 지휘권 발동과 관련해서인데 15년 만에 발동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천정배 장관 이후에 처음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그거는 이제 검찰청법에 당연히 있는 것인데 네.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그 어떤 원래의 그 수사지휘권의 어떤 법률적 정신 그런 것과 현재 지금 추 장관이 하고 있는 행태는 완전히 그런 정신을 오히려 훼손시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우선 해임하라고 요구하고 하지 않았을 경우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면 3분의 1이 발의해야 되고 과반수가 통과돼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탄핵소추되기는 사실은 불가능한 상황 발의만 가능하네요. 하는 것이고요. 이게 정치적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해임 결의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해임 결의할 수 있는데 국회 자체에서 현실적으로 과반이 안 된 상태에서 그와 같은 부분은 있고 그런 의미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 말하자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또 그런 부분들을 뭐 야당 입장에서 볼 때 부추기고 있고 하는 어떤 장관의 어떤 행동 그 자체가 탄핵 소추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정치적 압박을 대통령께 하는 모습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소위 검언 유착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유착이 됐는지의 여부는 이제 앞으로 따져봐야 될 이야기인데 이 배경에 신라젠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이 검언 유착 논란으로 비화하면서 세 가지를 그동안 볼 수 없었습니다. 이미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했듯 대통령이 보이질 않았어요. 어저께까지도 계속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 그리고 지금 고립무원의 지경에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검언 유착에 마치도 당사자인 것처럼 지금 매도당하고 있는 한동훈 차장검사 이렇게 나오고 대통령이 그러면은 이 추미애 장관의 뒤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것인지, 물론 심증적으로는 어떤 위치에 있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판단은 있습니다만 보이질 않았어요. 근데 지금 야당이 적극적으로 지금 해임을 하라 하고 지금 요구를 하는 거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발의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탄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네. 야당이 그동안 또 보이질 않았어요. 그럼 야당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 검언 유착과 관련해서 더 이상 진영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이 무엇인지, 정말로 검언 유착이 있었는지, 검언 유착을 했다 그러는데 중간에 검언 유착이라고 마치도 이철이라는 사람의 대리인 행사를 했던 지모라는 사람에 대한 행적이 매우 불투명하고 정말 의혹이 가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언 유착을 했다라는 거는 강요를 했다라는 것인데, 강요 미수라는 것인데, 이 중간에 지금 직접적인 그런 관계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 중간에 몇몇 사람들이 다리를 만들어서 걸치게 돼 있단 말이죠. 이 진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야당의 이 주장은 지금 현실적으로 이거 외에 대안이 없지만 이게 탄핵으로까지 추진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면 야당으로서 할 일은 진실을 파헤치는 데 있어서 언론이라든지 또는 검찰에 의존하지 말고 야당 자체가 뭔가를 좀 파헤쳐야 된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예. 이게 검언 유착 논란이 되면서 막상 신라젠 사건으로 피해본 민생에 대해서는 완전히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검언 유착으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한동훈 차장검사가 녹취록에 보면 이 사건은 민생 사건이지 나는 유시민하고는 관계도 없다, 관심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왜 이 사건이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검언 유착으로 했는지, 두 분 또 언론인이시지 않습니까? 진실을 파헤치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 세 가지가 없는데 결국 그 세 가지가 다시 부각이 되면서 팩트를 어떤 식으로 파인딩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요구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법사위원장이죠. 윤호중 의원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조직을 위해서 결단을 해야 될 때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사실상 이해찬 대표의 복심으로까지 불리는 법사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뭔가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전문수사 자문단 자체를 꾸리라는 것 자체가 검찰총장이 물러나야 될 만한 거리는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또 검찰의 임기라고 하는 게 총장의 임기라고 하는 2년이 보장된 임기고, 그렇다면 21년 7월까지 임기를 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 수많은 이런 검찰총장들이 이런 압박에 의해서 그만두고 나가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지만, 이번의 경우는 한동훈 검사장도 부산에 갔다가 이번에 다시 발령을 받아도 그만두고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윤 총장도 그만둘 생각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제 그런 면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누구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명백한 우리가 누가 봐도 하자가 있는 법적인 하자가 있었을 때 윤 총장을 푸시해서 그만두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솔직히 얘기하면 이 부분은 판단의 문제거든요. 재량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검장이 초기 보강 수사를 한 걸 가지고 그 다음에 전문수사 자문기구에다 넘긴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지금 얘기는 말하자면 자기 측근이기 때문에 보호막으로서 말하자면 자기가 본인 스스로가 본인이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법무부 장관만 할 수 있는 전문위원들을
자기 사람으로 꾸려가지고 보호할 수 있다는 그것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자체가 실제적으로 검찰총장 전체가 직을 그만둬야 될 정도의 위중한 범법 행위는 이제 아니다라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는 있겠죠. 여당에서 말하자면 윤석열 총장을 빨리 그만두게 하는 그런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예. 실제적으로 그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결단하지 않는 순간 아무리 추미애 장관도 자기가 결단하겠다고 얘기하지만 결국에서 수사권의 발동에 준하는 것이지 압박해서 윤 총장을 그만두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이러한 기싸움 그리고 대통령이 한편으로는 두 사람이 좀 잘 사이좋게 해라 그러면 또 수면 밑으로 깔아앉았다가 다시 또 끈끈이 붙고 또 법사위 자체에서 여당 의원들이 그렇게 검찰총장에 푸시를 하면 그걸 이제 계기로 해서 법무부 장관이 한 번 더 공격하는 이런 부분들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여권에서는 지금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고 야권에서는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했듯이 추 장관 해임, 탄핵을 또 의견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실 때 이제 이 사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추 장관의 어떤 해임, 또 윤 총장의 사퇴와 관련해서 청와대의 어떤 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당분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협력하여 개혁하라. 마치 또 이렇게 대통령은 이 사건하고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지만 그동안의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 하에서 권력과 관련한 비리에 대한 수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것이 결국은 함축적으로 추미애 법무장관이 앞세워져 있으면서 그 집권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검찰의 개혁이 두 가지 있습니다. 검찰 자체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는 것만큼 검찰이 자신들의 조직 이해에 따라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것이 검찰 개혁의 주요 방점인데 집권당의 사무총장이 측근이 아닌 조직을 봐라라고 말했다는 자체도 이거 참 자기 모순에 관련된 거죠. 검찰이 중립적이고 그리고 독립적으로 준 사법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조직을 봐라? 이거 자체도 이거 굉장히 상당히 역설적인 이야기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조직을 보라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기 측근 때문에 무리수를 둔다는 식으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집권당이라면 반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문제가 사실 확인에 관한 문제이지 내 측근, 내 조직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줄 책임은 또 윤 총장에게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라도 법대로 예를 들어서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권에 해당하는 그 자문단에 대해서 절차가 잘못됐다 그러면서 지휘권을 발동한 거 아니에요? 자문단 만들지 말라고? 그랬으면 그것이 과연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검찰총장의 직권에 해당하는 내용을 지휘권을 발동하는 법무장관의 행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임기까지 자신의 일을 계속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한동훈 차장검사를 저런 식으로 압박하는 이유 역시 조국 수사를 포함해서 정권과 관련한 그 수사의 핵심에 바로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집권당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정치적 심리가 반영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서른 최고위원도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했잖아요. 나 같으면 나가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나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으로서 자기 임무를 다하고 단 법치에 입각해가지고 이 사실을 확인하되 조금이라도 자신의 측근이기 때문에 내 조직원이기 때문에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자문단 만든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3차 추경 심사가 끝나면 아마 통합당은 국회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빈손 복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통합당의 목소리 직접 듣고 오시죠. 상임위원장이 다 넘어가고 우리가 국회에 들어가지고서 이제는 저 야당으로서의 기능을 다 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국회에 들어가는 특별한 명분을 갖다가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그러면 왜 이번 추경에 심사하는 과정 속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느냐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지금 뭐 추경을 갖다가 3일 만에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3일까지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3일 동안 거기 참여해가지고서 해봐야 시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하여튼 당신네들이 독주를 하니까 당신한테 맡기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국회에 들어가서 의원으로서의 본분을 지킨다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그 특별한 명분을 가지고 뭐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네, 당초 3차 추경 관련해서 좀 기한을 늘려주면 함께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이 받질 않았고 결국에는 추경 처리가 끝난 후에 통합당이 빈손으로 돌아갈 것 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장외에서 읍소 여론전을 하게 된 상황인데 좀 이런 전략들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설득력이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제일 가슴 아픈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예. 또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뭐 조영 원내대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어떤 식당에 들어가서 메인 디시는 관심 없고 밑반찬이 뭐가 나오냐 관심을 가지는. 예를 들면 정말 법사위 구성을 위원장 안 주면 안 하겠다고 얘기했고 예결위원장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받고 주요한 국가적 의제에 대해서 또 상임위의 어떤 보임하는 안도 주지 않으면서 실제로 특조를 해야 된다든지 국조를 해야 된다든지 뭐 단핵을 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그것이 말씀을 하시면 그것이 실현 가능한 것이냐 하면 실현 가능하지도 않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미래통합당 오늘 낮에도 여의도에 갔습니다만 사무처 요원이나 보좌관들은 한편으로 굉장히 답답함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 김종인 그 위원장께서 그런 거 없이 어쨌든 이 추경안이 끝나면 국회로 돌아온다니까 그것은 국민 입장에서는 희소식이다. 예. 이제 그렇게 들어와서 지금부터 정말 실력을 가지고 남북 문제나 경제 문제에 대해서 정말 연구하고 국가에 도움이 되도록 제대로 야당의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뭐 통합당도 다음 주에 원내로 복귀를 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위원의 상임위로 들어가도 지금 수적으로 우위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어떤 전략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고 계신가요? 이미 그 국회의원 선거 때 103석이라는 성적을 받았을 때 네. 현실적으로 그거를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상이 바뀌고 지금 집권당의 태도가 바뀌었는데 과거에 했던 야당의 행태로 자꾸 그 전략 외에는 머리에 떠오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론 읍소전을 한다 그러고 실제로 지금 그 상임위원장 하나도 안 맡았잖아요. 예. 이걸 시원하게 던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결기와 실력이 있다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협상하다가 결국은 다 뺏긴 것처럼 보이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뭐라 그러냐면은 뭐 3일밖에 추경 심사 기간을 안 줘서 그건 여당이 하고 다음 주부터 들어가겠다? 이 얼마나 궁색합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는 다윗의 지략이 필요한데 그냥 지금 머리에 뭐가 들어있다라는 거에 대한 확신을 국민에게 못 주고 있다라는 게 좀 안타깝고요. 여기 보면은 뭐 추경 단독 감액 심사 4시간 만에 끝내고 갑자기 뭐 800몇 억을 감액하는가 하면은 35조였던 거를 그냥 그 어느 순간 그냥 느닷없이 38조를 만들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면 3일만 줘서 안 줬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내용 속에 하자를 단 하나라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지금 추경한답시고 여당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보여준 게 없다는 거죠. 거기 지금 당장 당대표도 당 비대위원장도 경제 전문가 아니신가요? 그걸 보여줘야죠. 그런 거 안 보여주고 이제 이거 3일 해서 이거 끝났으니까 여당이 하고 다음 주부터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들어오든 말든 지금 이 비상한 시국에 지금 검찰총장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고 일하는 국회라는 이름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완전히 이건 독주,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독재라고 말하는데도 야당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지역사회, 이거 추경 뭐 코로나 때문에 무슨 경기 살린다고 한다 그러면서 취업 뭐 고용한다 그러면서 전부 단기 알바로 예산을 짜놨더라고요. 아니 왜 그런 거 하나를 구체적으로 경제 전문가도 그렇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야당이 지금까지도 신뢰를 못 받는 것이고
거고 그리고 이제 와서 뭐 이럴 바에는 상임위 하나라도 받을 걸 그랬다라고 야당 내에서 지금 뭐 볼멘 소리가 나온다 장제원 그러는데 의원이 그랬죠. 예. 그 지금 상임위를 안 받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실력과 결기 이런 거 지금 아무것도 못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문제이고요. 지금 일하는 국회라는 이름으로 막 그냥 몰아붙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 잘하는 야당은 어떤 모습인지 그걸 다음 주부터 보여주는지 보면서 저도 비판할 거 있으면 또 비판할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뤄볼 게 많겠지만 일단 좀 부동산 관련해서 의견을 듣고 싶어서 문 대통령이 오후 4시부터 김현미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석 대변인이 이와 관련해서 부동산 대책을 청취하고 대통령이 별도의 지시를 내릴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 어떤 지시가 내려올 것으로 보고 계신가요? 뭐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제 부동산 정책은 크게 두 분야로 나눠질 수 있는데 말하자면 주택을 공급하는 어떤 공급 정책과 지금은 우리 정부가 쓰고 있는 금융 정책입니다. 어쨌든 투자와 투기를 과열된 것을 시키기 위해서 말하자면 규제를 하는 거 아닙니까? LTV는 어쨌든 어떤 담보대출을 적게 한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핵심적으로 주택이 없는 사람이 대출을 못 받아서 집을 못 사는 지경에 갔다라는 부분이나 혹은 다주택자들이 말하자면 임대사업자라고 하는 형식으로 여러 가지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현재의 이 테두리 안에서도 문제가 되는 지점 조금 더 핀셋으로 긁어낼 수 있는 다 우리가 잘해왔다 혹은 앞에 정부부터 너무 많이 풀렸다 혹은 유동성이 너무 많이 돈이 많이 돌아다닌다. 최근에 어떤 정세균 총리도 그런 말씀했는데 사실 그런 게 부동산 정책을 어렵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긴 하거든요. 그러나 돈이 많이 몰려다니지만 정작 그 돈이 말하자면 20대라서 30대라든지 저소득층에 있느냐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은 담보할 게 없는데 결과적으로는 한 사람이 한 주택은 가질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이어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좀 많이 가진 사람은 어떻게 적게 가질 거냐 하는 부분을 가야 되는데 일괄적인 규제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풍선 효과대로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부동산 가격은 다 올라가 버리고 뭐 말하자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오를 만큼 올라가는데 나도 지난번에 무리해서 샀으면 되는데 이번에 살려고 그러니까 규제가 더 심해져서 네. 못 산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얘기에 더해서 그 보고받기에 앞서서 참모들에게 종부세 개정안도 또 검토하라고 지시를 해서 이게 20대 국회에는 결국에 처리가 무산됐는데 이걸 제2법을 검토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저는 아마 그 구체적으로 추진할 거라고 보고요. 또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그 주택 가진 사람들에 대한 세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약하다라고 하는 또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 그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생각할 거예요. 집권당 입장에서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선 심리적으로 장관이 자신들이 하는 정책이 작동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뿐만 아니라 그 국토부의 그 수많은 관료들이 지금 현 그 정권에서 자신들은 그냥 그 자신들의 전문성을 살리기보다는 그대로 복지부동하면서 그냥 따라가면서 처신이나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어제의 그 위원회의 모습에서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어떤 뭐 집을 가진 사람, 특히 강남에 있는 사람들을 거의 그 뭔가 이렇게 때려서 뭔가 시원하게 한다는 그런 정책의 방향이 오히려 강남이라는 곳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가치를 훨씬 생각보다 높여놓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집값이 유일하게 올라가는 나라가 대한민국, 특히 서울 수도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수도권에 일자리가 집중돼 있어서 그렇다. 아니 그래서 뭐 행정중심 복합도시라고 서울을 반으로 나눠가지고 그런 것도 다 했잖아요. 혁신도시. 근데도 안 된다 그러면 이게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집을 안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미래도 없고 정말 큰일 나겠구나라는 어떤 심리적 압박을 부추겨가지고 온갖 돈을 끌어모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수산방법 가리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내가 뒤처진다라는 그 심리를 계속 확대 재생산하는 이 정권 때문에 집값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앞으로 미래의 인구도 줄어들고 젊은 사람들도 줄어드는데 왜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느냐.
분명히 문제가 있고 그 문제의 한 중심에 문재인 정권의 주택 정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일정 부분 시장에 맡길 것은 맡기고 그다음에 집을 사지 않아도 내가 편안하게 주거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 역발상적인 생각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정치인의 어떤 그 교조주의적인 뭐 진보라는 이름으로 그런 이념에 그 매도돼 가지고 어떤 정책을 펼 것이 아니라 예. 주택 전문가라는 사람들 많잖아요, 여기저기. 지금 얘기 좀 들어보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지금 재건축, 재개발하면서 이상한 규제를 하면서 거기서 비틀려 가지고 또 계속해서 피해자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주택 정책이 엉망이 되고 심지어는 경실련이라든지 참여연대가 사실은 진보 성향으로 이 정부에 대해서 그동안 우호적이었는데 이제 잠꼬대 같은 소리 하지 말라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은요. 내려놓고 국토부를 없앨 수는 없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지 이 정권이 생각하는 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가만히 보면 생각 없이 부지런한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위험한 걸 수도 있다라는 개인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부동산 문제까지 한번 짚어봤고요. 지금까지 김형주 전 의원, 정호김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